안녕하세요. 사는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이 아이가 자라는 집이라는 잡지에 표지와 내지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물성이 있는 잡지를 받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진으로 되게 편하게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인데 이렇게 종이 잡지로 보는 거, 네, 너무너무 오랜만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뭐 엽서나 포스터 같은 지류 상품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컬렉팅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잡지 저는 뉴 필로소피 같은 잡지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으면 사서 모으는 편이거든요. 혹시 또 여러분 서점 다니시다가 이 잡지 보시면 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런 사는게 예술 팟캐스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진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제목의 영상이 많은 거예요. AI 시대 이런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 랄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좀 어마무시한 제목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AI가 되게 대중화되면서 이제 그런 말 되게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 AI가 나를 대체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대체하세요. 대체하시려면 하세요. 이런 약간 삐딱한 마음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해보니까 인류는 계속 대체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정말 지도자든 어떤 위대한 지도자든 위대한 사업가든 어쨌든 그 누군가가 언제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대체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개념은 고유성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에 대해 말할 때 흔히 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I가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건 대체가 되겠지만 창의적인 일은 괜찮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고유성은 대체될 수 없다라는 반론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체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유효한 위로가 맞을까? 그러니까 특정 기능 혹은 어떤 직구는 AI가 못하니까 괜찮대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능이 아니라 존재의 층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성은 대체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의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대체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고유성이라는 단어도 요즘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이 담론을 살펴보면 조금 더 본질적인 공포가 있어요.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죠. 그러니까 기능이랑 상관없이 나 자신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공포.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이 세계는 잘 돌아간다. 나아가서는 내가 아무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공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는 결국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자리에 지금 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는 또 다음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체되어 왔어요. 이게 팩트고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말 이 발버둥은 무엇을 향한 걸까요? 그러니까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걸 남기려고, 그러니까 더 오래 기억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또 모셔봐야죠. 네, 오늘은 역대급으로 도발적인 작가님을 모셔왔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엘레인 스터트번트 선배님입니다. 네, 스터트번트 작가를 아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사람 아닌가. 네, 뭐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우리 선배님의 대표적인 작업 방식은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유명한 꽃그림, 뭐 마돈나 그림, 그리고 요셉 보이스 드로잉이나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거의 동일하게 다시 만듭니다. 그것도 1960년대부터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활발하지 않았고 AI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디지털 복제 기술 자체가 막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미술계에서는 정말 파장이 컸어요. 이거 표절 아니냐, 그냥 베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예술이 맞냐라는 또 그런 논쟁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이 선배님을 정말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작업을 통해서 예술계의 질문을 던졌죠. 원본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이 고유성이라는 게 무엇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다고 믿는 그 작품, 그게 정말로 유일한 게 맞느냐라는 이 고유성에 대한 질문을 이 작품을 통해 던진 겁니다. 근데 선배님의 작업에서 되게 결정적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이 재현한 작품은 원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붓터치의 결이나 어떤 그 색깔의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단순히 그냥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예술가가 의도했던 흔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고의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사실 노리는 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수록 오히려 그 개인의 다름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하면 할수록 원본의 고유성은 더 선명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재밌는 건 이 복제한 그 작품이 아니라 그 복제한 자기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트번트 자신의 이 고유성이 살짝살짝 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성을 지우려는 어떤 이 베끼고 복제하는 이 행위가 오히려 고유성을 증명하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의 작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은 단순히 이 원본의 개념을 흔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유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탐구의 주제로 삼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 자신은 고유하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고유하지 않으면 대체 가능하고
대체 가능하면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다른 누구와도 다르다. 나는 달라. 나 고유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스터트번트 선배님이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성이 정말 당신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뭐 지금 쓰고 있는 언어, 느끼는 감정, 심지어 어떤 창작하는 방식도 사실은 수많은 영향 위에 쌓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그네스 마틴 선배님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아그네스 마틴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안 게 아니고 그것도 누군가에게 배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방식이랄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모든 방식들은 제가 어쨌든 보면서 배운 거죠. 뭐 언어 습관 이런 것들도 수많은 관계 안에서 쌓여온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는 자신이 진짜 고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또한 수많은 복제와 영향,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흡수한 결과로 존재하는 걸까? 물론 저는 이게 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것과 수많은 복제, 그리고 흡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고나서 고유한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영향이 또 내 안에서 어떤 조합한 나만의 그 방식으로 존재해서 그것이 고유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AI 이야기로 돌아와서 AI가 진짜 두려운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것들을 흡수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방대하게, 그리고 엄청 빠르게.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는 거죠. 내 조합이, 그러니까 내가 조합한 이 방식이 특별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에요. 단순히 기능을 흔든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 고유성까지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뭔가를 조합해서 나의 고유성을 만들어냈고 AI도 뭔가를 조합해서 고유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지만 AI는 유한함 안에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죽지 않죠. 그 유한함 안에서 발생하는 절박함이랑 그 어떤 기쁨, 두려움, 그 다양한 그 어떤 그 발버둥이 AI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것을 알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인간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고유성이 정말 발생하는 원천이라고 봐도 무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본질은 어쩌면 정말 이 유한함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때문에 기록하고요.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잊힐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임신과 출산과 그런 어떤 육아의 과정 있잖아요. 뭐 이걸 누군가는 뭐 사회에 순응한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인간 존재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이 존재의 유한함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행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스터드번트 선배님은 60년 가까이 복제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선배님은 지금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스터드번트 선배님의 작품을 보면서 사유하고 있죠. 이것이 또 이분이 남긴 고유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되게 고유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는 대체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또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요즘 저는 중요한 건 진짜 AI 기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언제나 대체되어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인생을 바라볼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고유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 대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되게 역설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능으로도 대체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도 대체될 수 있다라면 조금 인생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동시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게 인생 아닐까라는 어떤 역설적인 위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삶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업데이트 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는 금요일 5월 8일 저녁 7시에 네, 무인양품 강남점에서 전시 비하인드 토크를 합니다. 박수! 네, 저희 페이퍼팝, 수수진, 또 무인양품 이렇게 세 주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예전에 송기룡 작가님 북토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인상적인 모먼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 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송기룡 작가님이 이제 북토크 마지막 좀 Q&A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AI를 유료로 쓰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무료 버전도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심심이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좀 들었습니다. 유료로 쓰는 사람. 근데 한 달에 20불 내시는 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이제 또 손 드는 사람들 있고 근데 갑자기 그게 숫자가 점점 올라가요. 한 달에 90불 내시는 분 그러면 또 이제 몇 명 내리고 근데 200불 내시는 분 했는데 한 분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송기령 작가가 그분 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분은 한 달에 200불 내고 2만 불 버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제 AI 게임 회사 기획자였고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하신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되게 각성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AI 유료 버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제가 정말 이 AI로 에이전트를 열심히 돌려서 또 이렇게 리서치 같은 것도 AI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 채널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크가 약간 제 인생의 어떤 모먼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무인양품에서 준비하는 이 토크가, 사실 그런 모먼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뭐 페이퍼팝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브랜드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종이 가구라는 거를 만든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이 일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인양품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브랜드가 단순히 그냥 물건을 파는 행위만 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정말 전시를 통해서도 굉장히 브랜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인양품이 되게 신기했던 게 진짜 전혀 몰랐던 그런 국내 소규모 브랜드들을 엄청 잘 발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기획해서 판매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혹시 또 그런 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 말고, 여기 무인양품도 그렇고, 무인양품 기획자도 그렇고,
이 페이퍼팝의 아트 디렉터분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물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하지만 동시에 들을 얘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신청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혹시 5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강남역에서 강남역 무인양품에서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좀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